안녕하세요. 머신러닝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L은 머신러닝의 약자로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L은 입력 데이터로 펑션을 주어진 목표에 맞게 최적화하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래밍과 ML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차이점은 바로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도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풋 값에 알맞은 아웃풋 값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직접 복잡하게 코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ML은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게 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목표에 맞게 근사화되도록 프로그램을 학습하여 최적의 프로그램을 도출하게 됩니다. 기존 프로그래밍은 복잡해질수록 알맞은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ML을 사용하면 주어진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함수와 같이 입력값 x에 따라 1 아니면 2가 추출되도록 코딩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법이라면 알맞은 w 값을 찾아 직접 코딩을 해야 했으나 ML은 직접 학습하며 최적의 w를 찾아 근사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프로그래밍을 작성하지 않고도 ML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ML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머신러닝의 종류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모델에게 정답인 레이블을 알려주고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인풋 데이터로는 X, 그리고 그 X를 넣었을 때의 정답인 레이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은 직접 X를 함수에 넣어 아웃풋인 Y를 계산하게 되고 정답인 레이블과 비교하며 학습하게 됩니다. 지도학습이 사용되는 경우로서는 주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이 있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 문제로서 이산적인 클래스로 정해진 범주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어진 입력값에 따라 스팸 메일의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합격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리그레션은 회귀 문제로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주어진 입력값에 따라 키, 몸무게 또는 물건의 가격 등을 예측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모델의 정답인 레이블 없이 오로지 인풋 데이터 X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파악하는 기법입니다. 지도학습과는 달리 인풋 데이터가 X 하나뿐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클러스터링,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문제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클러스터링은 군집화로서 데이터끼리의 유사도나 차이성을 파악하여 유사성을 띠는 데이터끼리 그룹화를 하게 됩니다. 어소시에이션은 연관으로서 데이터 변수끼리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서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은 차원 축소로서 데이터의 피처나 디멘션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되기 위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킬 수 있는 정도로 피처나 디멘션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모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상황에 따라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그 행동으로 변화된 상황을 통해 보상을 받으며 이 보상이 최대화되도록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이때 레이블 값을 주는 대신에 리워드 함수를 따로 정의해서 모델이 주어진 목표에 근사화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는 DQN, DDPG, PPO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ML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ML과 관련된 어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펑션 혹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수의 템플레이트 혹은 모델의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웨이트 앤드 바이어스입니다. 이 말은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ML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전체적인 학습을 위해 사용자가 미리 지정하는 학습 불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면 모델 타입, 모델 사이즈, 트레이닝의 세부 사항인 러닝 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 리스크 펑션이라고 하는 손실함수입니다. 이 손실함수는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는 척도로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값 차이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손실함수의 종류에는 MSE, 그리고 RMSE, 그리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등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어휘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련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풋이 들어가면 피처에 맞게 모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펑션 혹은 모델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미 미리 지정이 되어 있고 웨이트과 바이어스는 파라미터로 펑션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풋을 펑션에 넣은 결과값인 아웃풋과 레이블의 차이로 로스 펑션을 사용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그 차이에 따라 알맞게 파라미터 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최적의 펑션을 가질 수 있도록 근사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ML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L 파이프라인이란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일련의 단계로 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표를 설정한 단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델을 생성하기 이전에 모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것에 모델을 최적화시킬지 모델을 정의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며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 이렇게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더 구체화하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목표를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모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할지 구상해야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인 메트릭은 무엇으로 할지 고안하는, 즉 프로젝트의 큰 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먼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가 텍스트나 이미지인 경우에는 모두 숫자로 반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수학적 연산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후에 데이터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인풋으로 사용할지 등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일정 범위로 변환하는 스케일링 과정입니다. 머신러닝은 거리에 기반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입력 특징 간의 상대적 거리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한 특징, 즉 피처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다른 특징이 1에서 1000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거리 계산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서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특징이 같은 스케일에 있도록 스케일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은 벡터 곱셈, 덧셈, 행렬 연산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벡터화 과정 또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이블 또한 숫자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원핫 레이블링입니다. 특정 레이블에 해당하는 위치에 1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 0인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레이블 4인 경우에는 전체가 0인 벡터에서 네 번째만 1로 바꿔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델을 정의하고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모델이 사용할 템플레이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매개 변수로 어떤 학습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은 무엇인지 등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 고안해야 합니다. 또한 설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링 기술은 무엇일지,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가장 잘 파악하는 모델은 무엇일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실을 줄이고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로스 펑션을 통해 손실값을 확인할 때 손실이 큰 경우 모델은 최적화 과정이 더 필요함을 의미하며, 손실이 작은 경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펑션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인 경우에는 로스 펑션으로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여 레이블과 모델의 예측 간의 로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의 과정들을 통해서 데이터, 모델, 로스 펑션이 주어진 경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파라미터의 최적의 값을 파악하는 과정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모델이 다른 경우 트레이닝 과정 또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ML의 마무리 단계로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모델에게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해 보거나 다른 시스템과 모델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모델의 훈련 절차, 로스 펑션의 스택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 훈련하는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 사이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모델이 얼마나 잘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트레이닝에 쓰인 데이터를 전부 기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쓰이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도 모델이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이어스란 모델을 통해 얻은 예측값과 정답 간의 차이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베리언스란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 예측값이 얼만큼 변화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측 하단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초록색 그래프는 데이터를, 파란색 점은 데이터의 노이즈를 의미하며 빨간색 그래프일 경우에는 모델의 예측값을 나타냅니다. 1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복잡도가 낮은 경우에 모델은 특정 값에 편향되어 노이즈와 같은 데이터셋의 작은 변화를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빨간색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의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특정 값에 편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노이즈 또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도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언더피팅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모델의 복잡도가 과도하게 높아 데이터에 과접합한 경우에 데이터셋에 작은 변화, 즉 노이즈가 생기면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변화에 과하게 일치하게 하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2번 그래프에 해당하게 되는데 빨간색 그래프가 노이즈인 파란색 점에는 일치하나 전반적인 데이터는 예측하지 못한 채 전혀 다른 값으로 튀어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는 입력 벡터이고 Y는 X에 대응하는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WD와 행렬 B 벡터 그리고 세타는 파라미터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컨트롤하는 파라미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미분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벡터는 스칼라로 구성되어 있어서 스칼라인 아웃풋에 대해 인풋 벡터인 스칼라 요소에 대해 미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분한 아웃풋은 인풋의 요소 중 하나와 관련된 스칼라입니다. 회귀와 분류와 같은 문제는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복잡한 비선형적인 함수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편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체를 분류하고 찾는 등의 모든 종류의 작업에 능숙한 인간의 두뇌를 모티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의 뉴런은 입력을 받고 모든 입력의 합에 따라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하고 이 값들을 더해 활성화 함수에 넣어서 최종적인 출력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간단한 형태는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의 핵심은 일종의 뉴런처럼 보이는 것인데 뉴런의 작동 방식에 따라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하고 이 값들을 더해서 활성화 함수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활성화 함수는 일종의 단계 함수인데 여러 단계로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B는 가중합계에 더해지는 스칼라로 입력과 독립적입니다. 이때 B는 바이어스를 뜻합니다. 활성함수로는 렐루를 사용할 것입니다. 각 입력과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합산한 출력을 렐루의 입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퍼셉트론의 공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 개의 각각의 곱셈과 그리고 바이어스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중치 벡터와 입력 벡터의 내적에 바이어스 스칼라를 더한 형태로 단순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뇌에는 많은 뉴런들이 들어가 있고 모두 여러 층으로 쌓여서 여기저기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임의의 개수의 퍼셉트론을 단계식으로 배열할 것이고 우리가 수행할 작업은 히든 레이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 파란 원은 가중치가 적용되기 전에 모든 입력에 대한 함수로서 파란 원을 퍼셉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입력으로 사용되어서 방금 처리한 퍼셉트론 전체를 가져와서 다른 퍼셉트론 스택에 공급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와 녹색 원은 뉴런 전체의 출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화된 퍼셉트론 함수를 찾을 것입니다. 레이어의 각 출력은 서로 다른 퍼셉트론이고 입력 벡터 x에 대해서 가중치 벡터 wi를 곱하는데 모두 각각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고 스택을 쌓아서 출력을 벡터로 합쳐 퍼셉트론 표기법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퍼셉트론 공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연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연산에는 렐루가 적용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서 각각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합산하여 활성화 함수를 적용시킨 후에 다음 연산의 입력으로 하여 연산을 반복하면 결과값이 -3이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경망의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행렬로 나타내어서 일반화한 것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 작업으로서 입력을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때 분류 모델의 출력은 각 요소가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벡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식이나 텍스트 분류와 같은 분야에서는 입력을 고양이 또는 개와 같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고 그리고 스포츠와 정치와 같은 주제로 분류할 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원시 점수를 확률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출력 벡터 Z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식과 정의되는데요. 모든 출력 값을 양수로 만들고 합이 1이 되게 하여 확률 분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토치에서 소프트맥스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에 내부적으로 소프트맥스 연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에 별도의 소프트맥스층을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추가적인 소프트맥스층을 넣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된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측 오류를 줄이기 위해 모델의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경사하강법을 이해하는 것은 신경망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는 모델의 예측 오류를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훈련을 이용하려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일반적인 손실함수로는 회귀를 위한 평균 제곱 오차, 즉 MSE와 분류를 위한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겠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 즉 MSE는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회계 작업에 사용되며 큰 오류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류 작업에는 교차 엔트로피와 같은 다른 손실 함수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앞서 배웠던 경사강법에 대한 변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경사강법은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계산량이 많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형 방법으로 미니배치 경사강법이 나오게 되었는데 미니배치 경사강법은 데이터셋을 작은 배치로 나누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계산 효율성을 높이고 과적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때 미니배치 경사강법은 작은 데이터 배치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여 정확도와 계산 시간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대규모 신경망을 훈련시키는데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해당 방법으로는 모델 최적화와 성능 향상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머신러닝,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딥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